자, 하나를 넣었어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경험으로 저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어떤 순간에도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프집 서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응대가 어려운 손님을 마주하거나 힘든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고, 그럴 때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회의감도 느끼고 그만둬야 하는 고민도 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르바이트에서의 즐거움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찾았고, 이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랑 퇴근 후에 마시는 맥주 한 잔이다 나누는 대화 한마디, 연한 한마디를 통해서 힘들었던 아르바이트를 즐겁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팀 생활에서 책임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아르바이트와 교회 활동, 교내 활동, 공부 이렇게 무엇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무리하게 일정을 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정이 겹치면서 결국 한 가지의 일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고, 저의 빈자리를 다른 팀원들이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고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저는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에 대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팀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분명히 가지고 임하는 것이 팀 활동에서는 적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나만 모르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밀키트 오토 플랫폼을 기획을 했었을 당시에 상품 패키징 구성 단계에서 저렴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패키징 간소화를 주장을 했지만, 다른 팀원은 저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제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을 끊임없이 했고, 결국 오랫동안 갈등이 좀 빚어졌었는데요. 사실 돌이켜보았을 때 저의 관점이 모든 소비자 관점을 대변을 할 것이라는 오만함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바로 관심 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삼성 SDI를 준비를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재정리를 하고 싶어서 2차 전지 산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터리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시 공급,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현재 IT 기기와 논 IT 기기, 전기차, LMFT, ESS와 같은 다양한 전력 기기에 탑재가 되어 있고, 제품의 경량화나 자유로운 디자인, 사용시간과 같이 전반적인 성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전력을 충전하고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에너지원은 크게 화석연료,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 자원의 희소성, 환경오염, 칼원전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국가별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환경 규제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를 바탕할 수 있는 ESS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전력원이 빠르게 전기로 대체가 되면서 배터리가 탑재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배터리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정리를 하면서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첫 번째로 국가별 규제와 EV 고도분 정책이 취소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EU 배터리법에 의하면 2030년부터는 폐배터리와 원재료 재활용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현재는 비싼 운송 비용 그리고 자동화된 분해 원료 수출 기술의 한계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별로 유럽권에서 특히 보조금 정책이 축소되고 폐지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이로 인한 매출 타격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중 갈등 그리고 미 대선 리스크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인데요. 현재 대선 리스크로 인해서 미국에 진출할 예정 혹은 진출해 있는 기업에게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고 고정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어려움이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에 의해서 각 국가별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지인 것도 주요 위협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인데요.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과 같은 광선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 일적 가공품 시장 역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재료는 중국 의존도가 약 90%를 삼해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 탈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앞으로의 기회 요소로 ESS 시장의 성장을 꼽아 보았는데요. 2023년 말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용량이 총 발전 용량의 30%에 달하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ESS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ESS의 시장의 성장세가 배터리 업계에게 유의미한 기회인 이유는 먼저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한 발전량이 많은 신흥시장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독가를 대상으로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시되던 BMS와 같은 사업 등과 결부를 했었을 때 매출 시너지 향상도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으로는 전기차 중저가 라인업이 확대되고 ESS의 시장이 증가하면서 저렴한 배터리가 빠르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극재 소재의 혁신과 근성 개선의 혁신을 통해서 비용 감소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배터리의 안전성, 용량 밀도, 무게와 같은 다각적인 부분에서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LMT나 무선 전자기기와 같은 새로운 전력 활용 기기를 늘릴 수 있고 또한 폐배터리 재활용이나 BMS와 같은 추가적인 새로운 산업과의 시너지도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기사 신문 브리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산업을 조사를 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부분에서 관심을 가졌고 두 기사 모두 폐배터리의 재활용에 관한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양극재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에코프로 CNG와의 수지 계열화를 통해서 현재 시너지를 증대를 하고 있고 또한 이와 비싼 배터리 운송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 글로비스와 MOU를 체결해서 국내외 사용 후 배터리의 물량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해당 기사를 통해서 폐배터리의 전문 기업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국내 배터리 3사가 지분 투자나 합작 법인의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체 개발보단 아웃소싱의 가능성을 확인을 해서 비용을 줄이는 측면이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물량 확보를 위해서 비싼 운송 비용 해결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아 물류 부문에서도 회사와의 협력 등과 같은 해결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건 에코프로 CNG가 사례를 보았을 때 이런 재활용 실제 기술이 원료의 5에서 6%를 책임지면서 실질적인 원가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를 읽으면서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이 현재 50%에 달하는 중국과의 유의미한 경쟁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용 배터리의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누구야? 이게 제가 삼성 SDI 로제줍니다. 이모 얼굴 알는 거야? 이번 주 얼굴을 설정해놨거든요. 좋았다. 시작하면 될까요? 네. 디자인이 또 바뀌었네. 안녕하십니까. 신가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경험으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조직을 빠르게 융화하기 위해서 업무 전체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4년간 호프집과 독서실, 영어학원, 카페와 같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팀과 업무마다 체계가 상이한 만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일의 플로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낯선 일을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물건들의 위치, 선임자들의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일의 진행 순서를 유심히 관찰하였고 덕분에 평균보다 빠르게 업무에 투입되면서도 기존 체계를 체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때로는 정교함보다도 속도감과 추진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할 시간에 행동하는 것이 결론을 구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모의 창업 동아리에서 초기 6개월간은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과 패키징에 대한 팀원 간의 의견 충돌을 겪으면서 매일 회의만 반복했을 뿐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팀이 와해되면서 팀장과 저 둘만 남게 되었고 그때 이제 일단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범 운영을 기획했습니다. 이후 새로 합류된 팀원들과 식당 탐색, 메뉴 선정, 주문 시스템 마련 등 각각의 단계들을 밟았고 4개월 만에 시범 운영을 시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살 때 제가 아이패드를 중고 구매를 하면서 170만 원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의심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중국인 예금주, 어눌한 말투, 그리고 흔한 사기 수법으로 당하기 어려웠던 사기였는데 제가 경계심 하나 없이 접근한 결과 생긴 창사였습니다. 이후 인터넷 물건 구매 그리고 사람들과 구두 약속을 맺을 때 한 번, 두 번 더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끝맺음을 짚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역시 사실 수백, 수천만 혹은 그 이상의 계약을 수주하고 매출과 채권을 관리하며 회사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거래처와의 계약권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하고 의심하는 경계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관심 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산업은 유통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유통업이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품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흐르도록 하여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산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연결의 구성원은 매우 다양하고 이들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곧 유통업의 효율성을 결정합니다. 즉 제조업체는 표적 시장에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업은 그 표적 시장에 원하는 장소와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각자의 전문성에 충실하여 전체 판매 경로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가치를 상출합니다. 유통업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역할은 첫째,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지리적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유통업이 없다면 제조업체는 물류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구매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구매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 제조업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반면 소비자는 다품종 소량 구매를 선호하는데요. 유통업체는 제조업체로부터 다량의 제품을 구매하여 소량 단위로 나누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두 주체의 니즈를 충족합니다. 셋째로 접촉점을 제공하며 소비자에게는 필요한 제품을 빠르고 쉽게 찾도록 해서 탐색 비용을 낮추고 제조업체에게는 고객을 모으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넷째, 거래 횟수를 감소하여 비용을 낮추고 제품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기능은 첫 번째로 이제 고객과 판매 자료에 대한 분석 내용을 통해서 판매량 조절과 신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일부 물품에 관하여 물질적 그리고 법적 소유권을 지니면서 재고 처리 등에 대한 리스크를 유통업이 부담합니다. 또한 광고와 판매 프로모션 등을 기획하여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것 역시 유통업의 기능입니다. 이처럼 유통업은 소비자와 제조업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연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자체가 유통업의 필요성이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업은 어떤 판매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어떤 물품을 다루느냐에 따라 업태로 구분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가져왔는데 초록색 원이 업종, 그리고 주황색 원이 업태의 예시입니다. 유통업은 사실 위협과 기회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따라서 위협을 맞이하는 업도 분명 존재하지만 새로운 기회도 동시에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구조의 변화로 2인 4인 가족의 해체는 가족 단위의 고객이 감소하고 대형마트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졌지만 반대로 최근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를 차지하면서 소포장, 소량 제품 구매 요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점과 같은 새로운 업종의 호황이 이어졌습니다. 팬데믹과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의 친근한 세대 교체의 영향으로 소비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지는 양상 역시 비슷합니다.
온라인 채널은 오프라인 대비 소비자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함으로써 고객의 맞춤형 제품 추천과 영업 전략 활용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시화된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도 대부분의 유통업에 치명타를 입히지만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저렴한 가성비 물품의 구매 동기는 상승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같은 부진한 업종은 수익성 강화를 위한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업종은 온 오프라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멀티 혹은 엄니 채널 등의 다각화를 통해 온오프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둘 간의 연계성과 시너지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위협 요소는 존재합니다. 시커머스의 중국 플랫폼의 한국 진출 그리고 정부 규제입니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의 중국 상품 직구 구매 건수가 2천만 건 이상으로 이는 전년 대비 65%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단순한 이용자 수 증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2012년 단행한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으로 대형마트의 내수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와중에 중국 기업이 현지화 혹은 국내 기업을 인수했을 경우 가격 경쟁 출혈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 내수 시장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해외 진출이 필수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자금 축소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심 직무인 영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업의 가치란 마케팅, 구매, 생산과 같은 다양한 회사의 모든 유관부서들의 노력들을 사회에 내보임으로써 결실을 맺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라는 점입니다. 조직에 필요한 이유를 보았을 때 영업은 계약 승사까지 고객사, 가격, 공장 가동률의 현황, 산업의 불안과 같은 수많은 선택과 고민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들이 모두 모여서 회사의 매출과 점유율을 결정합니다. 하나의 선택이 계약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선택을 위해 치밀하게 고민하고 판단하는 영업인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상이한 이해관계 속에서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 역시 영업인이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보의 수집보다는 어떻게 A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릴지 고민해야 합니다. 영업은 계약 성사와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단계에서 경쟁사와 고객사,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해당 정보를 토대로 계약 성사까지 납기와 물량, 가격, 제품 스펙 등에 반해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초월적인 꼼꼼함을 활용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할 때 혼동이 쉬운 계약 용어, 납기 및 계약 숫자 등을 더블 혹은 트리플 체크를 하면 회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의전에 있어서도 방문자의 지휘, 취향, 방문 목적을 가능한 미팅 자료 제작, 동선 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초월적인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력은 필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치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는 직무인 만큼 관계 구축도 중요한 핵심 업무 능력입니다. 한정된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래량과 잠재 거래량, 거래량의 매출 규모, 전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들을 모두 고려하여 고객사의 중요도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도 넓은 정보력 역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신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유통업계의 온리 채널에 대한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의 채널 확장이 가시화되는 요즘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작년 10월 월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최초 20조 원을 능가하면서 팬데믹 이후 변화와 소비 행태가 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온리 채널을 통해서 제조업이 물류센터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소비자 브랜드의 경영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를 통해서 사실 유통 기업 간의 무조건적인 경쟁보다는 그 사이에서 협업을 함으로써 얻는 시너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과 온오프라인 채널의 각기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 설정하고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온오프를 막론하고 모두가 소비자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데 도대체 다수의 소비자를 매혹할 수 있는 경험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이를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어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유통업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유통업체가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연결 구성원 간에 상충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오히려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통해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2012년에 시행을 했던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당시의 상황과 현재 2024년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에 어떤 규제의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해 볼 수 있겠고 이런 모두의 이해 관계자를 만족시키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때 정부의 움직임이 어떻게 다수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생겨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동네 시작해주십시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경험으로서 자신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업무 전체를 세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4년간 호프집, 독서실, 영화학원, 카페와 같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을 해보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하고 있는 일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오고 그리고 업무 간의 상관관계성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거나 일을 할 때는 물건 입지부터 선임자는 어떻게 일을 하고 일의 진행 순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평균보다 더 빠르게 업무에 투입이 되면서 조직에 더 빠르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때로는 정교함보다는 속도와 추진력이 업무를 달성하는 데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할 시간에 행동하는 것이 결론을 구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대학교 2학년 때 밀키트 관련해서 모의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을 때 친구들과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패키징 관련해서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회의를 계속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팀이 와해되면서 팀장과 둘만 남게 되었고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시범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로전 활용 자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팀원이 합류되면서 기존에 해놓았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식당 탐색부터 메뉴 선정, 주문 시스템 마련까지 굉장히 빠르게 단계가 진행되었고 이런 모든 결과 과정 그리고 시범 운영까지 시행했었을 때 고작 4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살 때 아이패드를 중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170만 원 사기를 당했던 경험에서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하고 의심하는 습관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중국인 예금주 그리고 어눌한 말투 그리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사기 수법이었기 때문에 사기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게 정말 저의 패착 원인이었는데요. 이후에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를 한다든지 사람들과 구두로 약속을 맺는다든지 이러한 사소한 순간들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끝맺음을 정확하게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은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수주하고 매출 그리고 채권을 관리하면서 회사의 매출 그리고 재정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직군입니다. 따라서 거래처와 계약건 그리고 이전과 같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더블 체크를 하고 의심하는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11월에 있을 이 대선이 국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상세 내용은 사실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 강화될 경우 반도체나 배터리와 같이 우리나라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해당 기사를 보면서 가장 마지막 하단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에 SNS를 통해서 트럼프 지지를 공식화하였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테슬라가 주가 장중 6%가 넘게 주가가 상승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을 읽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불확실한 정책 리스크 속은 리스크는 반복될 텐데 이때 기업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정치와 결부해서 한 CEO의 말이 기업 전체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재밌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보기 돕는 어플인 파메어 카트라는 어플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최저가 그리고 가성비 소비를 좋아하는 짠물 소비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소비자는 계속 더 똑똑해질 거고 이러한 새로운 소비자들을 겨냥한 또 서비스 제공자들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통업체 측면에서는 MD나 영업관리 직군과 같이 이렇게 똑똑한 소비자 그리고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전문성이 절실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 천차만별의 원인으로서 유통업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유통 과정을 축소하거나 메인 물량을 더 확대를 해서 기존에 있는 자체 마진 수준을 조정을 함으로써 소비자 가격을 낮추면서 짠물 소비층을 겨냥을 하는 비용 감소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큐레토리 시장 속에서 완성차 업체와 셀 제조 업체 간의 조금 신경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정부는 캐릭터리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과 이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하는 통합 포털을 개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가 더 이상 셀 제조 회사 간의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서 경쟁 구도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 구도다라고 오타가 났는데요. 구도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2022년부터 페렉터리 시장 관련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고 자회사 간의 결속력을 통해 글로비스 그리고 모비스 그리고 현대자동차까지 전체 사이클 전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업체는 성장성 높은 페렉터리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전기차 제조 비용을 감소하는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앞으로 경쟁 구도는 관계는 짙어질 것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을 하고 또 그 주체 간에서 어떻게 윈윈의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살이가 들어가요. 그냥 하나요? 네, 그냥 하세요. 일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끈질기게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교내 자치기구였던 세계미술문화축전 준비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제가 지원했던 부서가 아닌 제작국에서 포스터와 카드뉴스 디자인 업무를 맡게 되면서 부족한 디자인 실력과 상황만 탓을 하면서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팀 내에서도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축전 개최 한 달 전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저는 아무런 역할도 없고 도움도 없는 상황을 보면서 팀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또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가장 먼저 노출된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단체 톡방 내용이랑 회의록 등을 정독하였고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구분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디자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 대신 홍보물 주문이나 인쇄물 방문 수령, 홍보물 그대 업무에 부착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여전히 선배들은 사실 저를 완전하게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건 눈에 보였지만 그동안 제가 신뢰를 쌓지 못했던 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고 타부서 업무를 막론하고 결국은 두수적인 업무들도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보면은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하고 선배들이랑 가볍게 술 한잔하면서 지금까지 있던 일도 이야기를 하였고 끝내 이제 팀의 일원으로서도 인정도 받고 그 일을 계기로 다음에 1년 더 연기를 연장을 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팀의 전체적인 목표를 상기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 내에서 1인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팀원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업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남아프리카 정치와 해외 직접 투자와 같이 원문 교재를 활용하거나 외국인 교수의 원어 강의들을 따라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친한 동기 넷이서 스터디를 결성하게 되었고 초반에는 다 같이 수업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모두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니 수업 이해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총대를 메고 수업한 내용을 전체 스터디원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4명 중에 1명이니까 4번 중 1번만 시간을 크게 할애하면 돼서 시간적 효율도 높일 수 있었고, 나머지 팀원들에게 정확한 내용의 지식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책임감도 고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계속적으로 거쳐가면서 가르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료물을 직접 제작을 해서 팀원들에게 배포를 하였고, 해이해지는 팀원 교정을 위해서 저희들끼리 스터디 전날 자정까지 자료물을 모두 공유하자라는 약속들도 계속 만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별로 성적은 상이했지만 수업 내용 전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경험을 통해서 사실 팀플레이란 무조건 귀찮고 반대로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저의 선입견을 좀 고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BGF 리테일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에서 가장 빠른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업체가 편의점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GS25처럼 대기업의 모회사를 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사이즈에서 그에 비등하는 영업이익과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가졌습니다. BGF 리테일은 사실 소재 화학산업, 전자 자동차 부품, 반도체, 광고 택배 전자생활처럼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매출은 CU 편의점, 해당 리테일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지인화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1990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편의점을 도입을 하였고, 당시에는 일본의 헤빌리마트와의 라이선스 계약 형태였지만 2022년에는 해당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한 후에 당사만의 독자 브랜드를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해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몽골 400거점이 돌파하면서 국내 편의점 업계 중에서는 최초로 해외 사업의 흑자 전환을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2023년에 전년 대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서 8.1%의 성장을 보였고, 유통 채널의 기중에서도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대형마트와 백화점과 달리 약소한 수준이지만 증가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 내 경쟁사로는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지만 실질적인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점포 수를 보았을 때 유의미한 경쟁 구도는 CU와 GS25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BGF 리테일의 강점으로는 해외 진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몽골 내 CU 편의점 점유율이 70%를 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 국내 편의점 업계 중 최초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또한 차별화된 단독 히트 상품, 일명 PB 상품이라고 불리는데 특히 디저트와 주류 카테고리에서 큰 흥행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신제품을 출시하고 또 다음 트렌드를 이어가는 편의점 경영 행보와는 달리 큰 인기를 끌었던 연세우유 크림빵은 2년 가까이 판매가 지속되고 있고, 그 판매도 5천만을 최근에 돌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빵 매출도 함께 신장을 했던 바 있습니다. 반면에 한 발 늦은 편의 서비스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GS 리테일이 먼저 선도적으로 선보였던 나만의 냉장고, 택배, 그리고 스마트 오더 서비스 등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한 발 늦게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GS 리테일은 자회사 모든 어플들을 묶어서 우리 동네 GS로 시너지까지 함께 징배했습니다. 이에 CU는 포켓 CU라는 4사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추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월 이혼자 수를 비교했을 때 GS와는 약 2배 정도 가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은 약점인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에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서 편의점 내에서 무인 점포와 하이브리드 점포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마트24는 2,000여 개, 그리고 GS25는 816여 개의 잡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CU는 아직도 400여 개 수준을 가지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공급이 증가나 부진한 경제에 대한 트렌드를 확실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들 간의 갈등을 해결을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직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았을 때 영업관리는 본사와 가맹점 간의 연결 창구 기능으로서 이 본사 지침을 전주들에게 완만하게 설득을 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 CU는 발주 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전주들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와 무임 점포의 보수적인 상황에서 전주들과의 좀 장기적인 이견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관리는 편의점 업계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검주들과 접촉을 할 때 수치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도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본상무 인지 세대 점주가 5명 중 2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중장년층을 상대해야 할 일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인간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특히 프랜차이즈 특성상 본사 지침을 이 수천 개가 넘는 가맹점에 통일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확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빠른 트렌드를 찾아가면서 빠르게 제품을 발주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영업관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지금 CU가 국내에서 점포수는 가장 많지만 사실 일본의 2,000명당 점포 한기와 비교했을 때 이미 우리나라의 점포수는 시장 포화 상태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다지기에 주력을 해서 소비자 경험 확대와 불편 개선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에 2024년 소비자 편의점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 불만과 피해 유형 중에서 원하는 상품 재고 부족에 대한 불만율이 50% 이상이었습니다. 트렌드에 둔감한 중장년층 대상으로 이제 빠르게 신제품들을 재고를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손님들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영업관리의 역할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기자 브리핑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실 때 최근에 키문과 위메크에서 정산 리스크 확산이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리스크 확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커머스 신뢰도 저하로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요. 사실 유통업의 본질은 연결성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합니다. 즉 한 개의 주체니 파산하는 것만으로도 연쇄 작용으로 전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한 최근에 온라인 이커머스의 최대 단점인 낮은 신뢰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형 이커머스의 독점이 우려되며 최근에는 이제 쿠팡까지 구독료를 올리면서 탈쿠팡족도 생기고 있고 이에 따른 온라인 이커머스 사이에서의 조금 과도한 경쟁 상태가 있고 또 오프라인은 이러한 낮은 신뢰성이라는 단점을 가지는 온라인 이커머스를 대적할 만한 하나의 강점으로서 높은 신뢰도를 활용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중국 자율주행차의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내용보다는 저는 이 미중 갈등의 배경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했을까가 조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냥 되게 당연하지만서도 중국의 빠른 성장을 견제한 미국이 그 미국만 파워를 이용해서 국제무역법을 위에서는 슈퍼 301조를 보였던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즉 한국도 사실은 특정 산업군에서 과도하게 높은 성장을 보이게 될 경우 지금의 중국과 비슷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여겨지고 미국 내에서 고성장 또는 고점유율을 하고 있는 중국뿐 아니라 그런 한국 기업들까지 모두 파악을 해서 미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전기제품과 배터리에 대한 전기차 화재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은 중국 기업의 3만 개 NCM 811 배터리로 기존에는 LFP를 주력했지만 프리미엄카에 이제 NCM 3만 개를 탑재를 하면서 발생한 화재 사건입니다. 또는 해당 내용을 봤었을 때 사실상 배터리 화재를 0번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이 주요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걸로 잘하는 걸 잘하는 전략을 취하는 편이 사실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그동안 부족했던 NCM 기술력으로 프리미엄카를 공략했던 것은 시기부적절한 전략이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 역전의 용사 되고 있기는 너무 역전의 용사자. 자 자기소개. 그래도 깔끔하게 한 번 도왔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가연님의 전체 총평은 시간 가장 잘 준수했고